네, 이어서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할 건데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 연휴 이후에도 금융시장이 큰 틀에서 보면 변동성이 좀 꽤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가 지금 시장 분위기에 약간 냉온탕 왔다 갔다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분위기 엄청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국내 금융시장은 추석 연휴로 해서 이제 휴장한 사이에 네. 미국 증시 사상 최고 기록하고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급등했고 금값 사상 최고치에 비트코인도 12만 달러를 넘어섰고 뭐 이랬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의 특징은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는 네. 우리가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보통은 이제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는 떨어지기 마련인 건데 지난주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대표인 주식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 이게 두 개 같이 이제 동시에 올라서 그 에브리싱 랠리가 왜 일어났나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전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유동성의 효과였던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연휴 동안 국내 증시 쉬었고 그 쉰 동안 뉴욕 증시 오른 거를 반영해서 금요일 날 개장했을 때 뭐 3,600선 코스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고 이러다가 4,000, 5,000선 금방 가겠네라는 이제 잔밋빈 전망들이 굉장히 네네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 지내고 나서 이제 어제 증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죠. 뉴욕 증시가 먼저 금요일 날 조정을 보였고 국내 증시도 어제 뭐 1% 넘게 급락 출발했다가 한 0.72% 하락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3,600선은 내려갔다가 이제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고 뭐 나스닥은 2%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개장 초 한 1.6%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인 상태인데 여기다 뭐 삼성전자 이제 깜짝 실적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변동성이 확실히 커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환율이 참 말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에 나서는 흐름들 오래간만에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게 환율이라는 네. 지표가 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는 이 환율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원달러 환율을 어저께 장중 한때 1,432원 선까지 치솟았고 결국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뭐 멘트는 이랬습니다. 뭐 시장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지난해 4월 16일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구두 개입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지난해 4월에는 17개월 만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었고 이제 구두 개입 이후에 1,400원 밑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었는데 어제도 구두 개입 나온 이후에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었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는 1,400선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1,420원, 네. 막 30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수준 자체가 높아졌는데 일단 1,400원 선이 이제 뉴노멀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구두 개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는 게 워낙에 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사실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단기간의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이든 은행이든 각종 이제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데다가 변동성이 미치는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환 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팔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을 해서 이제 조절하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 직접 개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 시장 투자 심리에 이제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두 개입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일단 구두 개입이 조금 먹히기는 했어요. 이제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마무리를 했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1,420원대 중반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사실 환율 오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진 거 네. 그러면서 불안 심리가 커진 게 가장 제가 보기엔 큰 것 같고요. 뭐 어제 외국인이 오늘은 사고 있지만 어제 국내 증시에서 한
9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은 순매도에서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제 뭐 본국으로 보내겠지 이런 이제 기대감, 네네.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이제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쭉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네. 커지면서 이게 그렇죠. 많이 고꾸라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네. 앞두고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네. 마지막까지 어떤 카드를 이제 쓸 것이냐를 두고 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이제 올해 초에 제네바에서 이제 양국이 만나서 회담한 이후에 네. 사실 이제 휴전 상태였었잖아요. 이제 워낙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면 또 이제 상대국이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쪽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틀같이. 거의 이제 네. 치킨 게임 하듯이 하다가 일단 이제 정전을 하자라고 예. 이제 했던 상태인 건데 그 이후에 이제 한 4차례, 뭐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무역 협상을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찾아가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구글에 대한 이 조사를 좀 중단하고 이제 그 틱톡, 우리 슈퍼 플랫폼이죠. 틱톡에 대해서도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사업자들한테 매각하겠다 이러면서 많이 이제 한 발 물러선 양보하는 이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면서 양국이 이제 화해 무드가 좀 조성이 되네.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다시 네. 무역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외국 기업들이 제품 가치의 0.1% 이상의 중국산 히토리를 포함할 경우에는 수출 전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를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이 히토리오라는 그 큰 카드를 쥐고 내가 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주요 산업들에 이 히토리오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이 히토리 수출에 대해서 파르르 떨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건데 뭐 당장 이제 바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죠.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11월 1일부터 중국의 규제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발효하겠다 엄포를 놨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 주말에 뉴욕 증시가 좀 떨어졌고 그 여파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제 미친 건데 사실 이제 이미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면 뭐 130%의 이제 고율의 그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겠다라고 경고를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어졌던 평화로운 이 휴전이 깨졌구나, 예. 이제 정전이 깨졌고 다시 전쟁이 시작됐구나라고 해석을 했었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주고받는 그런 난타전 이런 부분이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무역 협상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나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다들 네. 이제 전략이다라고 예. 보는 게 사실 조금씩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바로 대응해서 중국이 또 뭔가를 내놨으면 예. 이거는 뭐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예. 했을 텐데 중국은 일단 경고는 모니터링 하겠다,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추가로 뭘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트럼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 뭐 시진핑 주석과 회담 취소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뭐 아직 취소하지는 않았어. 뭐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도 했고 예. 지난 밤에도 이제 뭐 SNS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죠. 중국과 무역 관계는 괜찮을 거다. 뭐 중국 걱정하지 말아라. 다 괜찮을 것이다.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한 표현도 뭐 하일리 리스펙티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치켜 세워주는 표현을 좀 달았더라고요. 예. 시진핑 주석도 중국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지 않고 나 역시 그렇다 할까 이런 식의 이제 멘트를 통해서 이게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고 우리도 이제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놓고 있어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건데 이게 일단 대치 상황이 점점 강해지기보다는 어쨌든 확 튀어올랐다가 조금 이제 수그러드니까 뭐 시장은 일단은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뭔가 사실 이제 딱 풀렸거나 뭔가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양국이 이제 극단으로 치달았을 경우에 양국 경제는 같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뭐 4%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미국도 고유류 관세를 부과를 하면 그 미국 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상위층 말고 중산층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여론이라든가 이제 트럼프 지지율에도 이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이 관세 정쟁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뭔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양국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타코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제 chickens out이라는 게 뭔가 치킨 이제 닭이 약간 겁을 잘 먹는 동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동물인데. 트럼프가 항상 이제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타코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글자를 따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조치를 취하고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뭔가 이제 관세도 좀 줄여주고 아니면 관세를 유예해주고 약간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이제 전례들이 있었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제 히토리오 규제를 딱 한번 해보고 거기에 미국이 나오는 그 이제 그걸 좀 보면서 정상회담 때 뭔가 좀 조율점을 좀 찾아보자. 우리가 이제 다 내줄 수는 없으니 저쪽에 대항해서 우리는 히토리오라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런 거 좀 명심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간 보는 단계에 계속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일단락 되기 전까지는 계속 외환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달러는 약세 흐름인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뭐 최근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란 말이에요. 글로벌리 달러는 약세인데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오름세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원화는 그 달러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위안화하고 조금 이제 도조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고, 중국이 정말 이제 무역 전쟁이 끝까지 갔을 때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위안화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나라죠.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원화가 위안화하고 이제 좀 동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원화 가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환율은 더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엔화도 이제 약세를 보이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일본 엔화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이제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신하의 그 신임 자민당 통제가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이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노미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돈풀기에 나서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돈풀기에 나서면 일본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가치 떨어지고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변동성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원화 약세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네요. 근데 앞서서 저희가 뉴스에도 들어봤는데 금값 은 요즘에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이 자산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심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금값 다 고점에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금값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리싱 랠리의 대표주자, 그러니까 안전자산 대표주자가 금값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꼽혔던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미국 국채라든가, 뭐 통화로 보면 미국 달러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동안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이었었잖아요. 근데 금을 제외한 이런 자산들은 조금 가격이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풀리는데 이게 이제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 안전자산 가치 상승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전자산 중에서도 미국 국채라든가 뭐 통화가치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풀리면 이 통화가치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지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단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다카이치 총재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일본 장기 국채 금리는 이제 상승하는 상황인 거고, 엔화 가치 떨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도 재정 우려 굉장히 많이 불러일 꺼져서 뭐 프랑스
텔레그라스가 뭐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총리가 재정 절차 감축 정책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반발에 부딪히니까 네. 취임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사의를 표명하는 뭐 이런 사태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국채가 워낙 많아서 힘든 상황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채권 수익률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면 현금의 가치, 현금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 같은 이제 법정 화폐의 가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가 막대한 이 부채를 짊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코로나19라는 뭐 자연재해, 거의 이제 자연재해인 그쵸, 거죠. 네. 이것들을 겪으면서 돈풀기를 하며 이 부채 규모는 더 커졌는데 이 한 나라의 화폐라는 건 사실 그 나라의 경제력을 온전히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도 이 화폐 가치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채를 과연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각국 정부가 이 부채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서 화폐 가치를 다시 높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부가 찍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뭐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 부채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겠지 했는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 화폐를 내가 믿고 갖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이 화폐 가치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봤더니 이제 금, 은 이런 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비트코인 이런 네, 것들도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말이 이제 요새 다시 이제 뜨고 있는데 이게 디베이스먼트라는 거는 과거에 화폐를 만드는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금속의 함유량을 조금 줄여서 아. 화폐를 많이 만드는 걸 디베이스먼트라고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금값이라든가 은값,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결국은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을 좀 했었죠. 네. 금값은 계속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내년 말 네. 금의 목표가를 트로이 온스당 4,900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4,14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 것 같은데 은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근데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을 필두로 달러 패권에서 좀 반대하는 국가들 중앙은행 위주로 이제 금을 사들였는데 요새는 여기에 더해서 개인 서구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도 금 ETF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도 ETF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을 예.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값이 조금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사실은 달러 대신 사들일 만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거기다가 이 비트코인은 사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구조적인 수요는 좀 늘고 있거든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늘긴다고 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이제 수밖에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네. 거라서 뭐 시티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목표가를 18만 1,000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4천, 5천까지 뭐 5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주주에 대한 그 10억 원 한도 그 기준을 원래 10억 원으로 이제 강화했다가 다시 이제 원복을 시켰잖아요. 그걸 보면 이 정부의 의지 정도는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사실 이렇게 뭔가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져서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괜찮은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네.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코너 이렇게 보지만 권소연 센터장님의 그 코너는 경제 흐름을 쭉 이해하면서 확실히 상식까지 더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알짜배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이 코너 꾸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